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책방지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메인 PD 거부광. 메인 MC 식강. 메인 게스트 김양미입니다. 네, 벌써 6월의 넷째 주인데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간밤에 비가 많이 왔는데 다들 괜찮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집은 안 내려가니까. 네. 우쩌한 말입니까? 네. 이게 오늘 하는 배고픔학도가 저희가 지금 이제 1년 6개월 정도를 했는데 처음으로 다루는 장편 그렇죠. 소설이에요. 그만큼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셨나요? 마음가짐으로. 아, 글쎄, 별 다른 마음가짐 없이. 너무 실망입니다. 아무래도 장편 소설이다 보니까 그 단편들처럼 뭐 줄거리를 다룬다거나 아니면 세세하게 주제를 다룬다거나 하기보다는 그냥 크게 네. 뭐 이 작품의 뭐 의미, 관련된 이야기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 얘기는 브리핑할 때 하면 되는 얘기인데. 네. 아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말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소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1992년에 나왔는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은 소설이에요. 인기도 많았지만은 그만큼 이해수 작가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 3년 가까이 자신의 방에 감옥 철창을 쳤다고 해요. 실제로 이해수 문학관에 가보시면요, 제일 먼저 이제 입구 쪽에 보이는 게 그때 사용했던 철문입니다. 이 철문이 진짜 크고 무거운데 어느 날 이해수 작가가 아내분께 철문이 좀 필요한데라고 말하니까 아내분이 바로 교도소 전문 철문을 제작하는 곳에 연락을 해가지고 주문 제작한 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탁한 사람도 봐준 사람도 참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갑자기 남편이 떼고 처음 피어나니까 그걸 냉큼 구해주는 아내도 참 대단한, 역시 부부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얼마나 커요? 이게 저만한데? 문짝 이거 한짝보다 좀 작으려나? 네. 이거만 듣는 작죠?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적당한 비율을 못 찾겠어가지고. 보면은 한 사람 키 조금 넘는 수준의 그렇게 높이고. 큰 건 아니고 그죠? 그래요? 제대로 보신 거 같으세요? 아, 제대로 봤어요. 몇 인치 정도 됩니까? 아, 진짜.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네. 이 철창을 친 것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 더 있어요. 한 어린 독자가 왜 스스로를 가뒀냐고 물었어요. 이효 선생님께. 그 철창을 친 걸 보고요. 그리고 작가가 말하길 내가 세상을 가둔 거란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공을 들인 만큼 대단한 성공을 거둔 작품이기도 해요. 이 외에도 이 작품으로 집도 사셨는데 처음 이 작품을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던 연유에 대한 에피소드들도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맨날 술 드시는 골초에다가 이제 그 애주가 셨으니까 맨날 그렇게 지내다가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보니까 당신은 작가라는 사람이 아내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했냐고 타박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작가인데 글을 써가지고 운명을 바꿔보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이 글을 쓰셔서 결국 집도 사시고 결국 우울증도 치료가 되셨던 것 같아요. 돈이 들어와서? 돈이 들어. 네. 그쵸. 그렇죠. 원인을 제거해야. 집이 좀 크기를 바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분께서. 그 철문에 적혀있는 문구가 포기하지 말라, 절망의 이빨에 심장을 물어뜯겨 본 자만이 희망을 사냥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적혀있죠. 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구죠. 그쵸. 그 아크릴판 안에 이렇게 철문이 있는데 아크릴판에 딱 써져 있는 글귀가 바로 그 글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글을 쓸 때도 너무나 자기를 고문하고 힘든 과정에서 글을 뽑아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선생님에게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셨대요. 내가 미쳤냐?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글을 쓰시니까. 맞아요. 이전 선생님과 식사를 할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묵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묵국이요? 묵국 같은 거, 묵을. 너무 많이 먹어서 네, 했는데. 옛날에 쌀이 없으니까 도토리 같은 거 해가지고 아, 묵을 싫어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벽오금악도는 그 오동나무, 그러니까 푸른 오동나무랑 그리고 금악이 있는 그림을 얘기합니다. 아, 네, 금악이 뭔가요? 금악이 여기서 나오기를 백학이 천년을 살면 현학이 되고 검은학, 현학이 만년을 살면 금악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금악은 되게 선계에서 논리는 인물, 선계에서 논리는 동물로서 여기에서 나오면 선계로 가더라도 모든 게 다 편제가 되는 대상인데 편제라는 거는 사물과 일치해지는 걸 얘기해요. 근데 금악만큼은 아주 단계가 높기 때문에 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이 그림을 주인공인 강은백이 늘 메고 다니는데 간단 줄거리를 혀가 짧은 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네, 혀가 긴 제가 있거든요. 네. 머리가 하얗게 센 청년이 있습니다. 대학생인 그는 대학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데모가 한창이던 시절 그는 등에 족자 하나를 금빛 통에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그가 찾는 사람은 그 족자에 그려진 그림 속으로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한 신비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마치고 호련히 떠나는 할머니. 청년과 할머니는 대체 무슨 인연이 있을까요? 그리고 청년은 그림 속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시작이 탁골공원으로 시작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강은백이 그냥 정자에서 시간을 때우면서 이제 등에 족자 하나를 넣은 금비통을 짊어지고 계속 있는데 이제 할머니가 와서 자는 이것저것 묻고서 그 강은백이 자기의 시계를 풀러서 그 할머니한테 전해주고 그리고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사실 이 스토리는 이제 그림 속에 들어갔다 어렸을 적에 들어갔다 나온 소년이 다시 그 그림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저는 인연이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이유가 뭔가요? 이 소설에 보면은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그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연으로 엮여져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를 해요. 그래서 보면서 사람이란 게 참 만나고 이렇게 관계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인연이란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인연이라는 주제로 잡게 되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은 저도 이예수 선생님과 분명 어떤 인연이 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예수 작가를 니나노 알디와 같은 쪽에 놀러 갔다가 뵙게 되었습니다. 문학관에 있어 잠시 들렀다가 마침 이예수 선생님이 계셔서 사진을 같이 찍고 사인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예수 선생님이 스마트폰을 보고 계셨어요. 당시 저는 문학적 고민이 있었는데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어서 끙끙대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연인이었던 니나노 알디가 보다못해 직접 이예수 선생님께 신뢰를 구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제 고민을 말했습니다. 여태껏 마음이 아파서 글을 써왔는데 연인을 만나게 되면서 아픈 것이 사라져버렸을 때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예수 선생님이 그것에 대해 4시간 동안 시간을 내셔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상을 아프게 보는 것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상 사물과 합일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강의를 듣고 마침 그날 저녁 연수생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 참석해 보겠냐고 선생님이 제안을 해주셔서 그 길로 선생님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화의 꿈꾸는 식물에서 오늘 이야기할 벽음악도로 넘어왔었는데, 바로 꿈꾸는 식물이 선생님이 아팠을 때 쓰신 글 같고, 그리고 벽음악도는 세상을 사랑할 때 쓰신 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계에 들어갔다 나온 청년이 다시 선계로 돌아가는 이야기. 세상에 신성 같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믿음. 이것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이를테면은 이런 에피소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벽음악도 내에 강은배 그냥 지나가다 버스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근데 어렸을 적에 아버지는 징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징을 만들기 위해서 막 그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하고, 그리고 근데 그 대를 이어서 징을 만들 사람으로 장남인 자신을 막 괴롭히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뛰쳐나갔다가 고아원에 들어가서 독일에 입양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거기서 바이올린을 배워가지고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600대밖에 없는 그런 바이올린을까지 받아서 대단한 바이올리니스트로 성장을 했는데, 결국 집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커서 장성해서. 근데 아버지를 만나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징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전히 징이 너는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벌컥 일어서 나는 바이올리니스트다. 그런 한 가지 소리밖에 못 내는 타악기 정도는 나는 그런 연주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런 걸 만들고 싶지 않다. 했더니 아버지가 내기를 하십니다. 폭포수 쪽에 가가지고, 폭포가 있는 쪽에 가가지고, 네 서양이 깽깽이랑 내 징으로 대결해서 어떤 소리가 제대로 울리는지 비교해보자. 해가지고 바이올리니스트가 폭포 근처에 가서 바이올린을 막 키는데 폭포 소리 때문에 다 묻혀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풀이 죽어 있는데 아버지가 징을 한번 탁 치니까 갑자기 세상이 딱 멎는 느낌. 두 번째 치니까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조용해지고 폭포 소리도 다 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징을 치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요. 처음에 세 번 징을 치기로 하셨는데 왜 안 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놈아, 하나는 이미 네가 쳤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징을 이제 만들러 결국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귀가 트였다고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아마 칸에도 나올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의 지나가는 인연일 뿐인데도 이런 이야기가 되게 좋아요. 어떤 인연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가치관에 대한 그 소중함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런 인연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 직후에 나오는 얘기가, 한 나라에서 같이 태어나려면 1000겁의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가 나오는데 책에서 1000겁이란 불교 용어인데, 한 겁이 바윗돌 위에서 여자가 이제 승무를 쳐가지고 그 돌이 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을 얘기한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춤춘다, 발로 춤췄을 때 이제 바위가 닳아서 없어질 정도의 시간이 어마어마한 건데, 근데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해 선생님 만났을 때, 집필실에 가서, 아마 양민호가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책을 펼쳐놓고서, 한자로 된 되게 어려운 책이었는데 되게 오래되고, 여기서 여기 읽어보라고,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려면 1000겁이 필요하고, 부부로 태어나려면 10,000겁이 필요하고, 근데 스승과 제자 사이로 태어나려면 100,000겁이 필요하다. 봐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냐 라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이런 인연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벽음악도는 또 어떻게 읽으셨나요? 제가 먼저요? 네. 저는 뭐 이런 인연에 대해서 뭐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듣고 벽곡음악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과는 한 5만 컵 정도는 듣겠다. 그러면 반쯤은 스승이고 낯이 그래서. 있더라. 나 지금 반쯤은 스승이고 반쯤은 선배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스친의 인연이 다 소중하구나 이렇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미는 그쵸. 저도 선생님하고 인연이 참 소중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오랜 세월. 그래서 인연도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만들어질 수도 있다. 오랜 소망이나 어떤 희망이 모여져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예수 선생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고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그 모든 과정도 어떻게 보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일 수 있겠다. 인연이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 생각이 그렇네요. 이제 이 병음악대에서는 이런 인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는데 꿈꾸는 식물 가보면은 그런 장면도 있어요. 여자가 갑자기 헤어지재요. 왜 그럼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그 에너지로 그거 너무 우리가 싫었어요, 우연하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고 삐삐도 안 알려주고 그냥 딱 헤어져요. 그래서 다시 만날 기회를 계속 잡는데 안 만난대요. 그 여자가 그랬던 게 의도가 있었을까요? 진짜 아니면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헤어지자는 말 같은 그냥 동음이에요. 아니 동음이에요가 아니고 그 뭐라고 하지? 돌려 말한 거죠. 돌려 말하는 거죠. 그렇죠. 헤어지자는 얘기죠. 예. 그때가 그 시기가 이제 발기부전돼가지고 못 했을 때 시기거든요. 그쵸. 어쨌든. 근데 남자는 진짜 찾아다니잖아요. 맞아요. 진짜 찾아다니죠. 진짜 찾아다니죠. 그 장면도 너무 싫었어요. 저는 진짜. 그리고 만나는 건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을 만나고. 그러니까. 그럼 벼구음악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시간은? 굉장히 그러니까 종교적 색채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특히 도가 쪽의 색채가 굉장히 강한데 제가 생각하는 그 도가라는 거는 결국에 사람이 깨달음을 통해서 신선이 되는 게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무라일체 그 여기 편제라고 나오는데 결국 무라일체에 대한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쓰실 그러니까 당신지 아니면은 평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조예가 깊고 굉장히 철학적인 고민을 엄청 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그냥 서사로만 봐도 재밌는 판타지스러운 재밌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그 당시의 그 사회상을 이 주인공의 그 순수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순수한 목적을 찾아다니는 이 주인공의 눈을 통해서 그 당시의 이 사회상을 이제 꼼꼼히 짚어낸다고도 볼 수 있고 고개를 다른 쪽으로 다시 조금 더 돌리면 이 도가라는 건 결국에 굉장히 중국, 일본, 한국 이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전통적이고 그러니까 불교처럼 이렇게 종교로 퍼진 게 아니라 이거 완전 민간 사상으로 퍼진 거였잖아요. 그런 걸 다룬다는 의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시선을 어떤 방향으로 두고 읽느냐에 따라서 해석할 여지가 굉장히 많고 많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참 다루고 있는 게 많다. 예. 담아낸 게 많다. 그림으로 치자면 굉장히 색채가 풍부하다. 그러니까 배경은 유화로 이렇게 질감을 살렸는데 저 구석 배경은 굉장히 수채화 같은 걸로 원근법도 넣고 근데 보면은 외곽선 같은 거는 먹물로 전통의 멋도 살리고 뭐 그런 느낌? 그렇죠. 그게 이전에 써왔던 작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묘사가 세밀하고 적나라하고
세상에 대해서 날카롭게 이렇게 그 비틀어서 보는 시선이 살아 있으면서도 판타지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같이 있는 소설이 된 것 같아요. 그 내공이 쌓인 사람이 장편을 썼다라는 느낌이 딱 네, 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영희 누나는? 그러니까 이 벼옥음악도는 그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나 그런 이데아 그런 현실 속에서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걸 찾아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의 이 병옥음악도를 보면 선생님이 전생에 장승업이 아니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일단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고 선생님 1생과 3과 그리고 그 장승업도 사실은 가진 거 없이 태어나서 고생 정말 많이 하고 살다가 어깨 너머 배운 그림으로 나중에 인정을 받고 왕에게까지 불려가지만 결국 그 틀에 박힌 세상이 싫고 그 궁궐 생활에 그 짜맞힌 그런 답답한 생활이 싫어서 자기 스스로 다 벗고 튀어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거든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 저희 선생님도 그림 그리시잖아요. 굉장히 그림이 자유롭고 독특하고 독창적이고 그래서 한 번은 그 장승업이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개 있잖아요. 옆으로 기어가는 개. 네. 그 집게발이 2개인데 3개를 그렸더래요. 그래서 왜 이 집게발이 3개냐고 물어봤더니 남들 다 하는 대로 하면 무슨 재미가 있냐. 나는 나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이었다는데 이유수 선생님도 이 벼곡음악도 보면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하고 다른 시각, 남들과 다른 생각. 그리고 어떤 이 보통 외국 소설들 보면 판타지 소설 같은 거 보면 막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구하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보여주고자 한 거는 남을 구하거나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먼저 구원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맑고 깨끗해져야만 결국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곳에 그게 뭐 소설가의 꿈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꿈이 있잖아요. 그 성계라는 건 결국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의 어떤 정점이 아닐까, 어떤 대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벼곡음악도는 스스로를 비우고 갈고 닦고 더 노력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제 이해수 선생님이 직접 얘기하시기도 한 건데 평론가들이 이제 도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사실 한국의 전통 정신이 풍류도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미당 서정주의 학일구간 날들의 시라는 시집에 보면은 같은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서정주 씨는 이 학이 울고 간 날들의 시가 이제 건국 신화부터 시작되는 시집인데 이걸 쓰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공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배경을 알고 계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공부하면서 무엇보다도 많이 감명하게 된 것은 우리 국조, 당군 이래 각 왕조를 통해 면면히 우리 정신사 속을 관료해온 그 우리 고유의 사상인 풍류정신이었다. 하늘에서 모는 맑고 밝은 아침빛 그것처럼 늘 변함이 없어 의젓한 이 마음은 한국시대 이후 불교나 도교, 유교, 기타 외래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늘 한결같이 우리 정신사의 밑바닥을 저류해온 흔적들이 각 시대가 빚은 이야기들 속에는 많이 비치고 있어 내게는 대단히 신기한 감동이 되었었다. 실제로 벼곡음악도에서도 이제 풍류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풍류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세상을 떠돌면 노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이제 선계가 있다고 믿으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각자 인상 깊었던 장면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그 사람 이름 뭐였죠? 그림 그린 사람? 조산무걸. 네. 그 사람 이제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행복이란 세상 만사를 모두 아름답게 보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스승은 말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인상 깊더라고요. 풀과 나무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아라. 그것들은 모두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느니라. 이런 그 물건에도 시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이 어딘가를 다 바라보고 있다. 그것들을 한번 관찰해 봐라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그냥 인상 깊더라고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세상 무라일체 세상과 하나가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구나. 편제에 대한. 네. 맞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선계에 갔을 때 편제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사물과 합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하늘이 되고 내가 구름이 될 수 있다는 건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모든 것과 다 합의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달관하고 맞아요. 속세로부터 자유롭고 내가 비워야만 상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제 예전에 고등학교 때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그치. 클럽 활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명상하는 건데 나중에 좀 신기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거에 달인이 되면 진짜로 그 사물과 세포 하나하나를 느낄 수 있게 돼가지고 그것들과 이제 진짜로 합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염력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세포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런. 네. 고등학교에서 그런 이걸 가르치니까 좀 이상하긴 했는데 어쨌든 잘 자는 수업이긴 했어요. 명상을 하니까. 근데 그분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초능력을 얻고 싶어하는 것과는 좀 별개로 사물과 합이라는 능력은 사실 옛날부터 시에서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게 예전에 시 보면 엘리엇의 객관적 순간물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물을 통해서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하늘이 운다라고 하면 비가 오는 것인데 그게 내가 우니까 하늘이 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과 비슷한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과 사물과의 합일이라는 이것은 결국 같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결국 예술이라는 거는 결국 공감의 영역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생명체에게 공감하는 걸 넘어서서 자연, 물건, 이 세상 자체를 공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그 태도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양민 누나는 인상 깊었던 장면. 저는 여기서 그 목사가 할머니한테 그 하늘님과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가르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걸 읽어보면 그건 하늘님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당시 하늘님과 하나님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악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하기를 잊지 않았다. 그러나 할머니의 반응은 목사님의 기대치를 빗나가고 있었다. 소나무를 솔나무라고 발음하는 동네도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를 솔나무로 발음한다고 소나무가 숭나물이 되지는 않소라고 하는 장면인데 되게 그 읽으면서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우리 세상의 이치로 보면 목사들이 늘 가르치는 하느님이나 그 사랑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껍질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질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 껍질을 보는 게 아닌가. 이 책에서 보면 그런 세상의 잘못된 시각에 대해서 꼬집어 놓고 뭐 약간 그런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각이. 네. 할머니의 시각. 네. 이게 곧 이해 선생님의 시각이기도 할 거예요. 맞아요. 이해서. 네.
이미 성경 다 독하셨던 분이세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기독교인인데도 그분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어쨌든 제가 그리고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제 한 아이가 이제 고3 무걸의 제자로 들어가서 먹을 계속 가는데 계속 질문을 해요. 이 질문 통과해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밝은 날이 무엇이냐? 근데 얘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계속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먹을 갈다가 아는 거예요. 봤다고. 세상에서 가장 밝은 날이 뭔데 하니까 그건 금음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 어디에 비친 금음달이냐 하니까 먹에 비친 금음달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날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 이해가 이걸요? 되는데? 어째서? 어떻게 이거를 이해 못하실 수가 있어요? 어째서? 목에 비친 금음달이 얼마나 밝겠어? 너 목 안 갈아봤어? 먹 안 갈아봤어요. 아 진짜? 먹에 대해서 잘 그러면 몰라요. 완전 시커먼 거예요. 완전 흑빛인데 너무 새까맣잖아. 근데 거기에 달이 딱 뜨면 와 이건 정말 진짜 근데 금음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름달도 아니고 그냥 까만 상태인 건데 그게 까만 게 까만데 비쳤을 때 근데 그게 가장 밝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이러니라는 건 이해하지만은 정말로 그게 왜 밝지라는 생각을 못 하겠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이제 비쳐서 밝아져야 되잖아요. 보름달이면 빛이 있으니까 이 먹도 최대로 까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색빛에 달이 비치는 거랑 정말 새까만 거에 빛이 조금 있는 거랑 어떤 게 더 밝을까요? 그러면은 그게 아닐까. 문틈에 이렇게 새어나오는 정말 그 강렬한 빛처럼. 그쵸. 그렇게 하니까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가슴으로 확 와닿듯이 이렇게 되는 거는 딱 보면 알아야 된다고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해 선생님께서 그 예술도 추상화는 특히 그냥 딱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못 알아본 것 같아요. 아직 수행이 부족한 탓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럼 먹을 한번 갈아보면 그래야겠네. 달빛 아래에서 금음달 밤에 저 베란다 나와가지고 좀 더 얘기하자면 고산무걸이 이제 그 물을 뜨거나 차를 뜨거나 할 때도 꼭 해가 그 물 안에 비쳐야 그거를 떠가지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하필 그렇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바로 풍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장면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 달밤에 그 어머님들이 장독위에 그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아무 날이나 하는 게 아니라 딱 그것도 하나의 풍류의 정신 아닐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멋있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소설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세상에 멋있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멋있다는 거는 그렇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배려하고 이런 매너가 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 그런 사람이 진짜 멋있는 건데 풍류를 아는 거. 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믿음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 소설을 참 좋아합니다. 낭만이 사라져가고 있죠. 맞아요. 낭만에 대하여. 예. 형 티셔츠에 써있네요. 스웩이라고. 네, 그래.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추천하고 싶은 사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저는 아까 형이 했던 거에 이어서 그 달 그거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얘가 그럼 그 달 답이 뭘까 하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보름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무슨 달도 아니고 무슨 달도 아니고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태백이 놀던 달인가?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태백이 놀던 달? 하는데 맞아요. 선생님 그런 장면 그런 글들이 있어요. 군데군데 맞아요. 어이없는데 웃긴 거. 네. 그게 참 유머러스.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런 개그 감각이 있어야 맞아요. 나오는 막 계산해서 노리는 게 아니니까. 맞아. 그 꿈꾸는 식물에도 큰형이 무식한 거. 브라이트 페니스 그거. 네, 그런 장면. 여기까지입니다.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으신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고 싶은 사람한테 얘기를 해볼까요?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세상에 낭만을 좀 느끼고 싶은 사람, 내 감수성이 떨어져가는 사람, 그리고 세상은 원래 돈과 현실과 최선의 내 행동이 최고야 라고 믿는 사람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풍류가 살아있는 시대를 그리워하는, 그리고 믿고 있는 사람의 글이라서 참 아름다운 소설이라 생각해요. 저는요. 네. 저는 벽오구막도를 아직 안 읽어본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왠지 데자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젠 로알드 다를 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뭔가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포기해야 되는데 아직도 미련 때문에 그 놓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읽고 그냥 속 시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달관한 사람의 자세가 좀 있어요. 이 작품은요. 그래서 옛날 때 이해 선생님이 어울리셨던 그 중광생님 생각도 나요. 중광생님 글 읽어보면은 진짜 세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러니까 쓰레기 봉지처럼 여기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되게 속이 시원해요. 우리는 세상에 짊어지고 가야 될 짐처럼 살지만은 이거를 가벼운 놀잇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신기하죠. 네,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병상에 계실 이해 선생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과의 약속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키셨고 제 집 곳곳에도 선생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저기 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캘리그라피도 있고 넌 내 운명이라는 캘리그라피도 있고 덕분에 마치 소설에 나왔던 것처럼 이런 작품 덕분에 제가 더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데 벽어금액도에서 나오듯 세상은 아름답다는 분명한 믿음을 작품과 삶의 태도에서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선생님과 약속한 게 두 가지 있는데 아직 지키지 못했어요. 살을 빼는 것이랑 연재하던 소설을 계속 나갈 것이었습니다. 꼭 지켜서 멋진 모습으로 건강하신 선생님과 뵙고 싶네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공방이 없어요. 이에서도 피해갈 수 없다. 벽어막도도 피해갈 수 없다. 공방이 없어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20점 하겠습니다. 네. 왜죠? 이유는 그만큼 이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냥 취향은 아니었다. 네. 네. 15점으로 바꿀게요. 15점으로? 네. 깎았구나. 네. 네, 저는 10점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많이 읽혔다는 거는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일단 이 글이 그 전에 선생님 작품들 읽을 때 너무 막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거에 비해 너무 술술 잘 읽혀서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작품성과 재미를 다 잡은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점입니다. 이유는요?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풍류도를 다루고 이렇게 아름다운 소설을 만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꿈꾸는 식물이 좀 더 제 취향이에요, 사실요. 힘들긴 했지만은, 이런 믿음도 아름답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좀 슬퍼요, 가끔 생각하다 보면. 왜냐면, 선생님께서 선기가 진짜로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엔딩, 그 성계로 돌아가는 엔딩이 실제로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야 라고 생각하셨지만은,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게 나왔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슬퍼요, 그게. 결국 상상 속으로만 우리가 이런 세상을 꿈꿔야 되는 건가? 그리고 그마저도 그냥 성계의 사람들끼리 돌아와 버린 세상인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깎았습니다.
노력을 해야죠. 이 현실이 상기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종합 12%. 네, 12%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ES 특집을 4회 분량을 다 했는데 각자 소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일단 저는 단편만 몇 개 읽어봤었는데요. 그때 가졌던 인상은 재밌게, 그러니까 좀 이 작가는 좀 유머러스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읽으면서,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작품도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유머러스함이 묻어나는구나. 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유머와 위트는 진짜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죠. 그쵸. 유머와 위트의 차이를 아세요? 기지와 웃음의 차이 아닙니까? 아, 좀 다른데. 그럼요. 그거는 다음에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잘라버려야지. 하여튼 세상을, 이런 유머는 어디서 나올까 생각을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좀 여유가 있어야죠. 네. 그러면 양민 누나는? 요즘 소설들에 이번에 새로 읽으면서 요즘 소설들과 비교하면 그 문체나 모든 면에서 되게 세련되거나 깔끔하지 못하다는 부분을 처음에는 좀 느끼면서 읽었거든요. 다시 읽으니까 예전에 너무 좋아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지금 소설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왠지 뭔가 내가 옛날과 선생님의 글을 읽어내리는 마음이 달라졌나 좀 울적했었어요. 근데 오래 읽다 보니까 역시 ES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식과 지혜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즘 잘 다듬어지고 보기에 좋은 떡 같은 요즘 소설들은 지식 쪽에 가깝다면 선생님의 글들은 약간 지혜 쪽에 가까운 글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번 글 다시 읽으면서 반성도 하고 이번에 방송하게 되면서 새로 깨달은 것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좀 뜻깊은 특집이었는데요. 이분이 계속 글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도 이제 난 대표작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신데 다음 작품이 내 대표작이다라고. 계속 글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셔서 쓰는 글은 또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새로 쓰신다면 훨씬 다른 글이 나오고. 최근에 그 트럼보라는 넷플릭스 영화를 봤는데 달턴 트럼보라고 그 로마의 휴일, 엑소더스, 뭐 이런 그 글라디에이터? 아니 스파르타쿠스. 이 세 가지 되게 옛날 영화인데 이 세 가지 각본가예요. 쓴 작가인데 이 작가가 블랙리스트의 명단에 오르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견디다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자기 작품을 내가지고 결국 그게 아카데미상을 받고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풀린 이야기인데 이해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꼭 그 트럼보가 했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좋은 글을 쓰셔서 한 방 먹여줬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선생님을 괴롭혀온 사람들한테. 그걸 진짜로 바라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네, 선생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소설 같기도 해요. 그렇죠. 실제로 이예수라는 소설이 있어요. 진짜? 다른 작가가 쓴 소설이 있어요. 소설이 있다고요? 네, 있어요. 전기 소설 같은 그런 거예요?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예수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소설이 진짜로 있어요. 진짜요? 나 네. 처음 알았네. 위인전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것도 소설이에요? 네. 한번 읽어보려고 원래 벼르고 있는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소설의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누워서, 그죠? 맞아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약속도 잘 지켜야지. 살 빼는 거? 살 빼고 소설을 계속 연재하는 거. 너무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특집으로 또 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고생해준 양미 누나와 시간에 감사를 전하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NMC 식강 네, 거부왕 메인 게스트 이었습니다.